십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요즘 한 계명마다 그 10개씩 하나의 계명을 담아서 100개의 계명을 만들어서 우리의 행동 강령, 우리의 삶의 행동 강령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계명을 3번씩 나누어 합니다마는 그 계명마다 한 10가지 실천적 항목을 만들어서 100개 정도를 만들면 우리의 생활에 큰 중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도둑질 하지 말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공동체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어떻게 함께 아름다운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긴 하지만 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삶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다는 것. 나와 너의 관계를 이루어야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한 것처럼 상대도, 다른 사람도 귀중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나만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공동체 훈련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늘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홀로 믿을 것 같으면 그냥 산에 가서 도 닦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죄의 성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 형제가 많아서 자동스럽게 이 공동체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먹겠다고 숨겨놨다가 된통 터지고, 동생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 또 나만 다 먹으면 또 가족들이 먹을 게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만 있으니까, 때로는 둘밖에 안 되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주의적 삶을 살게 되고 공동체를 익히지 못해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순결과 가정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 재산을 존중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자, 7계명은 소유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와 이웃의 소유를 분별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웃의 아내, 이웃의 재산, 이웃의 권리를 거룩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행위가 도둑질인 것입니다. 언제 도둑질을 하는가? 내 것과 너의 것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할 때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가벼운 도둑질도 있지만 심하면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실정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때로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둑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과 같이 보험제도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나의 먹을 것,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간음죄와 비슷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도둑질만큼 흔하게 짓는 죄도 없었습니다. 신자들도 예전에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 길에 남의 밭에 깻잎도 따고 고추도 따고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윤리의식이 낮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전유죄라는 말도 합니다. 윤리의식의 부재의 세상은 들키면 죄가 되고 안 들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은 우리의 삶 전체에 너무도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기를 타면 가볍게 덮을 담요를 기내에서 줍니다. 그런데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게 적당하게 무릎을 덮을 만큼 편리한가 봐요. 선교여행 가는 사람들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 기내에 비치된 항공사의 소유물입니다. 분실이 많아져서 항공사 소유물이라고 크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항공사 소유 직인이 찍은 것을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호텔에서도 체크아웃 할 때에 사람들이 호텔 안에 있는 스푼, 컵, 심지어는 커피 포트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 목욕탕은 타올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여탕에서 많이 없어진다. 여러분, 직장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사무용품과 같은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좀 도둑입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연한 도둑이죠.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분식회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탈세는 국가의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 쓰고 되돌려 주지 않으면 그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공적인 것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잠시 이용하고 본래 자리로 되돌려 주지 않는 것도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적재산권이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도둑입니다. 무단복제, 불법 다운로드, 싸다고 영화의 해적판을 사거나 주는 것도 도둑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품을 팔 때 적당한 이익을 가져야지 폭리를 취한다면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가 대비 이익이 너무 크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흔히 도둑질은 저울을 속이는 일로 성행했습니다. 또 상품의 퀄리티를 낮추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일도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짝퉁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상품을 과장 광고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것도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교모하게 속이는 일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마케팅으로 사람들이 사지 않아도 될 것을 구입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조작이면서 도둑 행위입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 착취이고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노동계약을 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이익을 얻은 만큼 적당하게 배분하지 않고 주인이 혼자 너무 과하게 독점하는 것도 도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지각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충실히 일을 하지 않고 때로는 임의로 퇴근하는 것,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과 채팅, 업무와 상관없는 문자를 주고받는 모든 행위도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도둑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강자들의 약자들에 대한 탈취로 인한 정의를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강자의 도둑질이 묵인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외쳤던 것이죠. 특히 뇌물이 문제였습니다. 구약시대도 이 뇌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뇌물은 참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왜 뇌물이 나쁜 것인가? 뇌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도둑질인 것입니다. 사회법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너무 고액의 변호사비를 들여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는 것을 넘어 상대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일종의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빚을 너무 지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떼먹게 되죠.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지속되면 파산에 이르게 되죠. 결국 자신을 위해 보증을 쓴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것이 도둑입니다. 내가 진 빚은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보면 이 채권자에게는 피땀 흘려 번 귀중한 돈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것 역시 남의 평판을 훔치는 행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상대적으로 작은 성인 아이성을 침공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입니다. 결국 한 개인의 탐심에 의해서 죄를 범함으로 불법적 재물을 취하게 되므로 공동체 전체가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도둑질 역시 간음과 함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도둑질이라는 범죄가 일어나는가? 항상 욕망이 문제입니다. 소유욕. 이 소유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과한 소유욕입니다. 이 소유욕은 집착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집착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 너무 강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도 상대가 겪을 고통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중심적 태도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런 증상이 아주 심화되면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입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세계에만 빠져 그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물질주의적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소유의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이 물질이 만능, 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 물질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가진다, 영어로도 take 한다. 이 가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소유를 행복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소유함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곧 능력이 되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을 규정하는 존재가 됩니다. 소유가 곧 존재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유가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유한 것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한국은 특히 무슨 차를 타느냐가 매우 중요한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동차 종류와 신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집, 이 정도의 차를 타고 다녀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향. 그래서 때로는 빚을 내어서라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시계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의 잡지를 펴면 전부 다 시계예요. 여성의 잡지를 펴면 전부 다 가방이에요. 이 비싼 시계는 고급 자동차 값 이상 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손목에 찬 시계는 시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수준을 알리는 또 다른 자신이 된 것이죠.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 하나쯤 메워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바닥에 내려온 것은 다 짝퉁이요, 안고 있는 것은 명품입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고 나도 살 만큼 산다는 것을 과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짝퉁을 매면 자신의 인생도 짝퉁처럼 여겨지는 거죠. 소유가 곧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으로 여기면 죽으라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느껴질수록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집착하고 더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세속의 문화 속에서는 탐욕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탐욕의 배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멈춰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소유한 것에 자신이 소유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악착같이 모으고 쌓아가는데 정작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유명한 저술인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존재를 결정하는가? 내가 많이 소유하면 내 존재가 더 상승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의 존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존재의식이 오히려 부실할수록 소유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존재를 포장하기 위한 소유의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강한 소유의식은 자신 안에 있는 존재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면 남이 나를 무시할 것이라는 두려움 안에는 자신에 대한 존재의 부요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또 스스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욱더 소비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소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유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보면 질투심에 빠집니다. 항상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비교 문화가 대단합니다. 좀 심한 편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금방 불행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보다 더 많아 보여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끌어와서라도 자신을 위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한탕주의가 생기고 여기에 대박의 논리가 찾아오고 여기에 불법적 방법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순된 사회 구조가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욕과 허영심은 함께 다닙니다. 소비주의를 부추깁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이미 이 세속의 문화에 깊이 말려든 것입니다. 소비주의에 빠지면 이상하게도 빚이 무섭지 않아 보입니다. 쓸데없는 낭비를 하다 보면 빚을 지게 되고 무리한 재정 사용을 하다가 파산을 맞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삶의 방식이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행복을 팔죠. 그러나 사실은 욕망을 팔고 있습니다. 드라마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광고를 보여줍니다. 시청률이 20% 이상 되면 광고주들에게 20% 광고비를 더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깊은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소비주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료 쿠폰, 할인 쿠폰, 배달비 무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도둑이 되고 말아요. 자신의 생활이 방만하고 사치를 위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빚도 능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인맥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자랑을 하는 경우를 보아요. 별 자랑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가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카드를 먼저 긁습니다. 마치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존재보다 소유에 집착한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재의식이 결여되면 사람이 별것 아닌 것에 힘을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